지난 시간까지 이렇게 전체적인 그림을 그렸던 이 토익 프로세서에 대해 가지고 이제 남아있는 박스 부분들을 이제 나머지 채우는 부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웨이스 파일 속에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ALU 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그 N비트, Z비트를 생성하는 로직, 그 다음에 그 부호 확장하는 로직, 그 다음에 그 실제 웨이스에다가 저장을 할지를 말지를 그 조건에 따라 가지고 결정하는 로직, 이 부분만 이제 하면 전체가 이제 다 완성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그리고 이제 그 웨이스들 중에서 이제 프로그램 카운터 부분은 이제 외부에서 이렇게 그 인크리먼트 신호가 있으면 값이 하나 증가를 해줘야 된다 하는 이제 그 부분도 있었죠. 그래서 우선 이제 그 프로그램 카운터에 대해서 값이 하나 증가시키도록 하는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7번 웨이스는 어떤 ALU 연산 결과를 받아서 직접 그 값을 저장을 할 수 있어야 되고 필요에 따라서 값을 하나 증가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두 가지 기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값을 하나씩 증가시킨다고 해서 카운트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카운트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인크리먼트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값을 증가시킨다 이런 의미죠. 인크리먼트 신호가 뜨면 값이 하나 증가시켜주는 그런 카운트처럼 작동하도록 해주고 싶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뭐 그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우선 이제 R7번 웨이스에 대해서는 어쨌든 인풋 데이터를 그대로 기록할 수 있을 테고 아니면 현재 값에다가 1을 더 더해서 그것을 기록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1만큼 증가하는 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는 별도로 1만큼 증가하기 위한 이거 뭐 더셈기 효력을 하나 더 있는 걸로 이제 여기서 가정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 입력 ALU의 결과 또는 메모리에서 읽어온 결과 어떤 그 값을 여기다가 저장할 건지 아니면 내부에 있는 현재 값에다가 1을 더한 것을 저장할 건지를 선택하기 위해서 멀티플렉터가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이 데이터라고 들어오는 인풋을 가져올 수도 있고 아니면 1을 더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고 그리고 이 R7번의 기록을 하는 시점은 이제 어쨌든 R7번에다가 기록을 해라 하는 신호가 발생했을 때도 기록이 돼야 되고 인크리먼트 PC라고 하는 신호가 발생했을 때도 기록이 돼야 되고 그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성되지 않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인크리먼트 PC 이 값이 0이면 이 값이 0이면 항상 그 데이터 인풋이 그대로 전달돼준다. 이게 1일 때만 이쪽 값이 이렇게 전달되도록 온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기록하는 것은 이 로드 7번 웨이스를 기록하는 신호가 발생했을 때도 기록이 되고 인크리먼트 신호가 발생했을 때도 기록이 되게 되는 거니까 두 개를 이렇게 오화를 했습니다. 그 둘 중에 아무거나 1이 되면 실제 여기에 로드 해라라는 신호가 이제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사실은 뭐 생각하면 뭐 복잡할 게 전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조건에 따라 가지고 이제 특정 웨이스가 기록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그 회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인풋은 아까 우리가 이렇게 본 것처럼 컨디션 코드 웨이스의 2비트가 있고요. N비트, Z비트. 그 다음에 읽어온 명령어, 인스트럭션 웨이스에 들어있는 그 컨디션 코드가 3비트가 있죠. N비트, Z비트, P비트가 있습니다. 그것의 조합에 의해 가지고 어느 하나가 만족이 되면 실제 기록을 하는 거다. 이런 얘기죠. 따라서 명령어상의 조건에 N비트가 지정되어 있으면 그건 무슨 의미냐 하면 직전에 실행한 결과에 의해서 N비트가 설정이 되어 있으면 액션을 취하라 이런 얘기죠. 그죠? 그래서 컨디션 코드로 있을 때에 N비트가 1로 되어 있고 명령어상의 조건에 N비트가 되어 있고 실제 컨디션 코드로 있을 때 N비트가 1이면 그러면 두 개가 다 1이면 어쨌든 무조건 조건이 만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값하고 가져와 두 개를 AND를 해서 여기 나오는 겁니다. 또는 명령어상의 조건에
Z비트가 1로 되어 있고 실제 컨디션 코드로 했을 때도 Z가 1이 되어 있으면 만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Z비트하고 컨디션 코드로 했을 때 Z비트가 둘 다 1이면 여기 1이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컨디션 명령어 상에 조건에 P이면 양수이면 어떻게 해라 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컨디션 코드로 했을 때 N도 0이고 Z도 0이면 되는 거죠. 양수라는 얘기는 직진을 실행한 결과 양수였다는 얘기는 범수도 아니고 0도 아니면 양수인 거죠. 그죠? 그래서 조건에 만약에 P가 있었다고 하면 그러면 그것이 1이고 N도 0이고 Z도 0이면 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셋 중에 아무거나 하나라도 걸리면 조건이 만족이 되는 거죠. 오화를 했습니다. 간단하죠, 그지? 그래서 명령어 상에 주어진 조건 MZP 그 Z비트하고 실제 컨디션 코드로 했을 때 현재가 MZ하고를 조합을 하면 그 중에 이제 하나라도 걸리면 조건 만족이 되는 겁니다. 조건이 만족이 될 테고 이게 항상 그렇다고 해서 실제 레지스트에다 기록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실제 레지스트에 기록을 해라 하는 신호가 발생할 때만 액션이 취해지는 거죠. 그 평소에 이 값은 제로이기 때문에 설사 이것이 1이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특정 레지스터 기록은 안 되는 거죠. 평소에 이게 제로이기 때문에 이 값은 제로이다가 이 값이 1이 되는 시점 그래서 ALU 연산 결과를 레지스터에 기록하거나 메모리에 찍고 온 결과를 먼저 기록하거나 할 때만 이게 1이 되도록 우리가 그 회로를 만들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1이 되는 시점에는 앞에 조건에 의해서 1이 되고 그렇게 되게 되면 그 시점에서 실제 이제 레지스터에다가 실제 기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브랜치 문장 같은 경우는 보면 아주 브랜치가 아니라 컴페어 문장 같은 명령 같은 걸 보게 되면 MZP가 모두 0이었거든요. 컴페어 문장은. 왜냐하면 연산 결과를 목적지 기록할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모두가 0이면 이게 0이기 때문에 이놈도 0. 이게 0이니까 이놈도 0. 이게 0이니까 이놈도 0. 항상 0이고 이건 무조건 0이 나온다 이거죠. 따라서 이게 항상 0이 나오는 얘기야. 그래서 컴페어 명령 같으면 이 세비트가 0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무조건 0이다 이거죠. 즉 절대로 메모리 레지스터 기록을 안 하는 거지. 그다음 브랜치를 할 때에 예를 들어서 뭐 무조건 브랜치를 한다라고 하면 NZP를 모두 다 1로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셋이 모두 다 1이라고 하게 되면 최소한 하나는 1에 걸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어느 하나가 1이거나 또는 둘 다가 1이거나 둘 다 1이는 없겠구나. 어느 하나가 1이거나 아니면 둘 다 0이거나 셋 중에 하나인 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그 중에 하나가 걸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항상 1이 나온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그 ALU에서 나오는 결과 값에 의해 가지고 이것이 네거티브인지 제로인지 그걸 결정을 해서 그 빗들을 이제 컨디션 코드로 일단 기록하게 되겠는데 그걸 결정하는 회로 이건 너무나 간단하죠, 그죠? 일단 ALU에서 나오는 32비트로 있을 값이 있을 텐데 그것이 음수인지를 판단하는 방법은 제일 상위 비트죠, 그죠? 비트 31 32비트 중에서 비트 0부터 비트 31까지 중에서 제일 상위 비트 이것을 그대로 컨디션 코드로 있을 때 NBT에다가 인풋으로 넣어서 기록하면 돼요. 이게 1이면 음수 아니면 음수가 아닌 거죠, 그죠? 제로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이 32개가 모두 0일 때만 제로인 거죠. 이 32개가 모두 0일 때만 실제 정수로서 0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모두 다 0일 때 1이 되도록 하려고 하면 전부 다를 뒤집은 거죠, 그죠? 물론 여기서 이제 32개를 한꺼번에 N다는 걸 하긴 했지만 실제 이제 회로에서는 이렇게 32개씩 한꺼번에 인풋으로 들어가는 N들은 없습니다, 사실은. 따라서 이걸 몇 단계로 나누면 되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뭐, 한 5개씩 묶어가지고 N들을 먼저 하고, 그걸 다시 또, 뭐, 4개, 6개나 묶어서 다시 N들 한 번 더 하고 이렇게 하면 될 겁니다. 자, 그렇게 하고, 부호 확장. 이건 너무나 더 간단하죠. 16비트를 부호 확장을 해서 32비트로 만드는 작업은 부호 확장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제일 처음 학기 시작할 때 얘기했던 것이 제일 상위 비트가, 그러니까
양수였으면 양수로, 음수였으면 음수로 가겠다는 얘기죠. 16비트로 양수였으면 32비트로 확장해서도 양수로서의 그 값이 돼야 되고 16비트로 음수였으면 32비트로 확장을 해도 역시 그 값으로서의 음수가 되어줘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논리는 간단하더라. 즉 제일 상위 비트가 부호를 나타내고 있으니 그 값을 똑같이 나머지 16비트에다 그냥 그대로 채워두기만 하면 되더라는 얘기죠. 0이었으면 0으로 다 채우고 1이었으면 1로 다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비트 0부터 비트 14까지 15비트는 그대로 가져가고 제일 상위 비트, 비트 15는 그대로 똑같이 이렇게 연결해서 복사해서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이 0이면 다 0일 테고 이 값이 1이면 다 1이겠죠. 간단합니다.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나머지 이제 그 각 부분들에 대한 이제 조합 논리 회로들을 우리가 이제 본 겁니다. 그리고 이제 레이스 파일 부분도 뭐 다시 한번 이제 보게 되면 어쨌든 이제 이 속에 이제 8개의 레이스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읽어온 그 기계 코드 명령어상의 그 값들에 의해서 실제 이제 그 ALU에 전달할 값이 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8개의 레이스 값이 또 멀티플렉스 각각에 다 똑같이 이렇게 전달되고 있는 겁니다. 8개가 다. 물론 각각은 다 32비트입니다. 이 각각의 32비트라는 얘기는 곧 이런 멀티플렉스가 한 비트짜리 멀티플렉스가 32개가 병렬로 있는 겁니다. 비트 0를 위한 멀티플렉스, 비트 1을 위한 멀티플렉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32개의 인풋에서부터 한 개 아웃풋이 나오는 1비트짜리 멀티플렉스가 32개 쫙 병렬로 있는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명령어상에 일본 명령어상에 있는 그 SR 부분에 그 3비트 값에 의해 가지고 8개 중 하나가 선택이 돼서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역시 명령어상에 SR2 필드에 지정되어 있는 그 3비트에 의해서 또 8개 중에 또 하나가 선택이 돼서 나오고 이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R7번 레지스터 값은 항상 이렇게 똑같이 그대로 이 값이 항상 그대로 복사돼서 나옵니다. 이 값은 명령을 읽어오기 할 때에 메모리에 주소로 전달을 했습니다. 그대로 메모리에 전달했던 게 있었죠. 그 다음에 이 R7번 부분은 여기 이제 인크리먼트 PC라고 하는 것이 하나 더 신호가 이제 사용이 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모리에 저장하는 스토어 명령어. 스토어 명령어를 실행할 때는 요 DR 필드에 지정되어 있는 명령상의 DR 필드에 그 3비트 지정되어 있는 그것이 실제 메모리에 전달할 데이터를 갖고 있는 레이스를 지정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 3비트를 가지고 역시 또 이 멀티플렉스도 8개 레이스 값이 각각이 다 전달되고 있습니다. 8개 있는데 이 3비트를 가지고 이렇게 또 멀티플렉스를 선택을 한 겁니다. 8개 레이스 중에 하나를 골라서 VDR로 나오게 오면 스토어 명령을 실행할 때에 메모리에 전달할 데이터로서 데이터봇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ALU의 연산 결과를 기록하거나 또는 메모리에서 읽어온 로드 명령어에 의해서 메모리에서 읽어온 값을 기록하거나 할 때는 8개 중에 한 곳에 이제 기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기록할 때는 8개 중에 한 개만이 선택이 되는 거니까 그걸 위해서 역시 또 이 값을 가지고 이제 이건 디코더죠. 3비트 인풋을 통해서 8개의 아웃풋이 나오는 디코더입니다. 그래서 000이면 연홍, 001이면 연홍 이렇게 해서 8개 중에 한 개만이 1이 되는 이런 디코더가 있고 따라서 그에 의해서 각각의 디코더의 활성화 신호가 하나가 나올 테고 거기에다가 아까 우리가 이제 그 실제 기록할지 말지를 판단하는 그 회로 상에서 구체적으로 기록을 해라 하는 신호가 발생을 하면 그럼 두 가지 조건이 다 만족이 되면 그때 기록이 되는 거죠. 실제 이 신호가 발생하지 않으면 어디에도 기록이 안 되는 것이고 이 신호가 발생을 하면 그 시점에 이제 이 8개 중에 한 개가 선택이 돼서 어딘가에 기록이 되는 겁니다. 뭐 ALU는 뭐 몇 번 얘기를 했으니까 어쨌든 이제 2개의 인풋이 있으면 그 내부에 사실상 각각의 기능을 하기 위한 그 회로가 따로 있고
그럼 각각은 다 이제 초합 논리 회로겠죠, 그죠? 가산지, 감산지, 뭐, 엔도와 이런 것들은 우리가 비교적 이제 이미 앞에서 한 얘기들이죠. 그렇게 해서 8개 값이 나오면 그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한다라고 생각하면 제일 얘기가 이제 단순한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멀티플렉스가 있게 되겠고, 어느 기능을 선택할 건가? 이 값에 의해 가지고 그중 하나가 선택이 돼서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물론 실제 CPU는 저렇게 되지는 않고요. 이거보다 좀 더 단순하게 되어 있을 겁니다. 좀 더 이렇게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은 그냥 생각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쫙 다 따로 있는 걸로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실제로는 일부는 서로 겹쳐 있고 뭐 이렇게 됩니다. 실제로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회로가 끝났어요. CPU 하나 다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CPU라고 하는 것이 이제, 처음에 우리가 이제 나름대로 명령어 집합을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명령어마다 어떻게 해야 된다. 이 명령어는 어떤 동작을 해야 된다. 라고 정의를 했고, 그 정의에 맞게 이제 회로를 만든 겁니다. 물론 실제 우리가 CPU를 설계할 때에 명령어 집합을 아무렇게나 막 정의를 하고, 그럼 거기에 맞게 무조건 회로를 만들고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는. 두 가지를 같이 병행을 하죠. 나름대로 명령어 집합을 하나 정의를 해보고, 이걸 회로를 만들다 보면, 이게 좀 복잡하면, 이거 조금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명령어 집합을 좀 바꾸기도 하고, 서로 이렇게 약간의 이제, 조정을 하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하나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 토이 CPU는 사실은 가능하면 회로가 간단한 것을 최선의 목표로 해서 만든 겁니다. 실제 CPU는 이보다 훨씬 복잡할 당연히. 아주 복잡할 겁니다. 우리는 그냥 최소한으로 회로를 줄인다고 하면 이렇게 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그냥 이렇게 만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때까지 우리 한 걸 다시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그러면 이제 이 CPU가 이제 실제 그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과정을 다시 한번 이제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일반적으로 말하는 시간으로 표현하는 X와 Y를 대해서 다시 X에 저장하는 뭐 이런 식의 동작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주 간단하게.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은 편의상 뭐 한 2000문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어쨌든 메모리를 읽어봐야 되니까 X의 값을 로드를 통해서 X의 값을 R0에 가져오고, 또 로드를 통해서 Y 값을 R1에 가져오고, R0와 R1을 더해서 다시 R0에 넣고, 그 R0를 스토어를 통해서 X에 기록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 종료하는 걸 넣었고요. 그럼 X, Y 값은 뭐 이미 편의상 아무 값이나 하나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어셈블링을 하게 되면, 뭐 잘 알다시피 이제 기계 코드가 뭐 이렇게 나올 겁니다. 2000문제부터 각각 하나씩 이제 나올 겁니다. 물론 원래 있던 프로그램을 그대로 가져온 거죠. 그래서 기계 코드가 이렇게 표현되게 될 텐데, 이거를 실제 이제 실행하는 과정을 한번 추적을 해보는 겁니다. 이 기계 코드를 실행한다고 보고. 자, 그러면 이제 이거 회로상에서, 우리가 앞에서는 이제 그냥 레이스 값들만 생각을 했는데, 실제 이제 그 회로상에서 어떻게 값들이 이루어지는지를 추적해 보는 건데, 아주 복잡해 보이긴 합니다만, 사실은 따져보면 간단합니다. 자, CPU는 이제 매번 실행하는 것이 명령어 읽어오고 해석하고 실행하고 다음 명령어 읽어오고 해석하고 실행하고를 끝없이 반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CPU가 이렇게 실행할 때 그 상태별로 쭉 다시 이제 좀 더 세분화를 했습니다. 클럭 사이클을 따라가지고 먼저 명령어 읽어오고 해석하고 실행하고 다음 명령어 읽어오고 해석하고 실행하고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그때마다 이 회로 내에서 각 부분의 값들이 어떻게 될까? 이걸 한번 추적을 해보는 겁니다. 우선 레이스로는 이제 프로그램 카운트, 그 다음에 R0, R1, 그 다음에 CPU 내부에 있는 인스트럭션 레지스터. 물론 다른 레지스터도 많이 있지만 일단 이것만 이제 표현을 했고요. 게다가 이제 실제 그 데이터 버스하고 주소 버스, 애드레스 버스, 데이터 버스에 대해서 실제 거기에 어떤 값이 실제 이제 그 전달되고 있는지, 이것까지를 같이 표현했습니다. 여기는 표현 안 했습니다만 CPU 내부의 상태도 물론 있겠지, 그죠? 이 상태에서는 CPU 상태는 111이겠죠. CPU 내부의 상태는 111인 상태에서 명령을 읽어오고 다음 상태는 110으로 바뀌고 110에서
이제 010 명령에 따라 가지고 실행할 때는 그 상태가 이제 그 명령의 종류에 따라서 이제 달라질 겁니다. 실행하고 나면 다시 또 상태가 111로 바뀌고요. 이 작업이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 상태가 111인 상태에서 편의상 어쨌든 이제 처음 스타트 하는 거니까 프로그램 카운트는 2000번지로 되어 있었겠지요. 어떻게든 2000번지가 세팅되어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R대로 R1은 뭐 임의의 값들이 있겠지만 이것도 그냥 편의상 그냥 0이 들어있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명령 읽기를 실행하게 되면 주소를, 그러니까 프로그램 카운트 값을 이제 메모리 애드레스 부스로 전달을 하죠. 우리 그 패로 연상을 하면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이 프로그램 카운트 값이 레지스터 파일의 그 VPC를 통해 가지고 애드레스 버스로 전달됩니다. 애드레스 버스로 그 통로가 열려 가지고. 따라서 이 값이 메모리 애드레스 버스로 전달되고 있겠죠. 그래서 메모리의 주소 버스에 전달되는 내용이 프로그램 카운트 같은 값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물론 이제 읽기 신호가 될 테고요. 그러면 메모리에서는 2000번이라고 하는 주소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컨트롤 신호는 메모리 읽기라고 하는 신호가 들어왔으니까, 메모리에서는 어떻게든 2000번지에 들어있는 메모리 내용을 데이터부터 내놓겠죠. 거기 뭐가 들어있냐 하면, 프로그램이 들어있는 겁니다. 아까 본 것처럼 메모리 2000번지에는 이런 기계 코드가 들어있었어요. 메모리 2000번지에. 이 기계 코드가 들어있는 것이 이제 메모리에서 나오는 거죠. 그럼 그것이 이제 CPU 내부에 인스트럭션 레지스터에다 데이터로 나오는 것을 기록을 하면 현재 상태 작업이 끝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2000번지에 있는 명령과 일체 와가지고 인스트럭션 레지스터가 기록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CPU 상태는 110으로 바뀌죠, 무조건. 명령 해석을 해야 되는 상태가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프로그램 카운터는 이제 명령을 해석하는 시점에 값이 일만큼 증가하기를 했기 때문에 2000에서 2001로 하나 증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바뀌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바뀌는 게 없고, 다음 상태만, 인스트럭션 레지스터의 제일 상위 3비트. 이게, 16기에서 일하는 얘기는 0010이죠. 0010. 그래서 3비트만 따면 001입니다. 따라서 다음 상태는 001이 되겠죠. 1번. 그래서 아마도 이때 상태는 001이 되는 겁니다. 1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명령을 해석을 할 때는 메모리에 주소나 데이터가 메모리에 전달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메모리에는 사실은 아예 그냥 하이픈을 껐는데 이건 무슨 값인지 상관없다는 얘기지. 잘 모르는 값인 거죠, 그냥. 어떤 뭐 값이 있긴 하겠지만 그건 잘 모르는 값인 겁니다. 실제 여기 이제 구체적으로 주소 버스에 어떤 값이 전달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다음 상태는 아까 이거에 의해 가지고 001이 될 거고요. 따라서 이제 이때 실행하는 것은 이제 상태는 001이고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명령어를 실행하게 되겠지. 이게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X라고 하는 값을 메모리 읽어와서 CPU를 읽어와서 R절에 집어넣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실행을 하게 되면 아까 이제 현재 메모리상의 X에 해당하는 것이 아까 보면 편의상 값이 이런 값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할 때는 보면 메모리에서 읽어오는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제 이 명령을 실행할 때는 현재 프로그램 카운트에다가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이 로드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되겠는데 곧 이게 되겠죠. 어쨌든 이것은 현재 프로그램 카운트 값에다가 옵셋 4를 더한 것이 실제 주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프로그램 카운트는 2001일 테고 또 4를 더 더하게 되면 2005가 되는 거죠. 결국은 2005라고 하는 것이 메모리의 주소로 전달되는 거죠. 그래서 읽기를 하고 읽어서 전달되어 온 값을 R절에 넣는 겁니다. 그게 로드 명령이죠. 그죠? 그래서 이것을 실행하는, 지금 로드 명령을 실행하게 되겠는데 아까 상태는 001이고요. 그러면 이제 메모리 전달될 주소는 현재 프로그램 카운터가 그 2001이고요. 2001이었고 그 다음에 옵셋은 여기 보면 그 하에서 하고요. 그래서 그것을 현재 프로그램 카운터 R7번 레지스터 값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16비트를
32도로 확장한, 즉 4하고를 더한, ALU를 통해서 더한 결과가 메모리에 주소로 전달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2001에다가 4를 더하게 되면 2005가 되는 거죠. 2005가 주소로 전달되고, 그럼 메모리는 이제 2005번이라고 하는 주소가 전달되어 왔고 읽기 조성했기 때문에 2005번지에 있는 이 값을 다시 또 데이터에 넣는 거죠. 그럼 이 값이 CPU는 알결에다 딱 기록을 하면 실행이 끝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게 되면 로드 명령 같으면 어쨌든 이 주소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이 두 개를 다 하는데, 하나는 이 SR 필드에 있는 이 값을 가지고 선택하는데, 실제 이제 이 값은 프로그램 카운터로 되어 있습니다. 즉 R7번 레이스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111로 로드 명령에서, 그래서 R7번 값이 이렇게 전달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만큼 부분이 아까 4로 되어 있었죠. 4를 32도 확장을 해서 전달되어 이동하고, 그래서 R7번이 내려오고 4를 더해서 2005가 되겠고요. 여기는 2001, 4, 그래서 2005가 돼서 이렇게 유문을 열어줘서 전달된 겁니다. 그 메모리에 2005가 전달되고 읽기 시도를 보내주게 되면 2005번지에 있는 값이 나올 겁니다. 그놈을 가져와서 R0를 기록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주소가, 메모리에는 2005번지 주소가 나가고 읽기 신호가 나가게 되면 메모리에서는 2005번지에 들어있는 값을 내놓게 될 테고, 그 값이 데이터버스로 전달되어 오면 CPU는 R0에다 그 값을 다 기록을 하면 이것이 실행이 끝나는 겁니다. 로드 명령의 실행이 끝난 거죠. 그리고 다음 상태는 무조건 40 명령 읽기를 위한 111 상태로 넘어가는 거죠. 이 상태에서 아까 한과 똑같이 다시 이제 현재 프로그램 카운트 값을 메모리에 주소로 내보내고 읽기 신호를 보냅니다. 메모리에 주소를 내보내고 읽기 신호를 보내고, 그러면 메모리에서는 2001번지에 들어있는 이 값을 내놓을 거고요. 이 값을 CPU 내부의 인상의 메시지에 다 기록하면 명령 읽기가 끝나는 겁니다. 끝났고, 그 다음에 또 디코딩 할 때는 프로그램 카운트 값은 이제 여기서 일반값 전가를 해줄 거고요. 여기에 있는 이 값을 보고 제일 상위 10비트 16진수로 2니까 0010입니다. 그죠? 그래서 제일 상위 10비트만 떼면 001이 되는 거죠. 그래서 또 아까처럼 같은 로드 명령에 해당하는 001 상태가 되고요. 이 상태 또 똑같이 현재 프로그램 카운트 값에다가 지금 IR에 들어있는 이 4를 더한 값, 즉 2002에다가 4를 더하면 2006이 되겠죠. 그래서 주소는 2006번지에 주소가 나가고 메모리에 읽기 신호가 나가고, 메모리에서는 2006번지에 들어있는 값을 내놓을 겁니다. 이걸 가져와서 이 명령어상에 보면 R1에다 기록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R1에 그 값이 기록이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명령어 실행이 끝나고 다시 또 명령 읽기 상태 001에서 다시 또 111로 넘어왔고요. 얘는 다시 또 2002번지 이 프로그램 카운트 주소를 값을 다시 또 주소로 내보내고 읽기 신호를 보내면 메모리에서는 2002번지에 있는 들어있는 값을 내놓을 겁니다. 이 값을 다시 데이터버스로 전달되어 오면 CPU는 그것을 다시 인스트럭션 레지스터에 기록을 하고요. 상태는 디코딩으로 넘어가고, 디코딩에서는 이렇게 이제 프로그램 카운트 값을 1만큼 증가시켜 주고요. 그 다음에 제일 상위 10비트를 보면 이게 0000이니까 제일 상위 10비트가 000입니다. 따라서 다음 상태는 000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000 상태에서 할 일을 하는 겁니다. 즉 ALU에 나온 출력을 다른 레지스터에 기록하는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이제 이 명령어 내용을 보게 되면 R0의 값과 R1의 값을 더해서 R0에 기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실행할 때는 이제 메모리에는 이제 주소가 전달될 필요가 없고요. ALU에서 나오는 결과는 R0 값과 R1의 값이 더해진 거. R0는 1, 2, 3, 4, R1에는 4, 3, 2, 1이니까 더한 결과가 5, 5, 5가 될 겁니다. 이것이 ALU에서 나온 것이 데이터버스로 딱 연결됩니다.
ALL 나온 것이 데이터버스로 연결되고 이 값을 목적지 레지스터 R0에다가 기록을 하면 이 실행이 끝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애드 명령 실행이 끝난 겁니다. 그 다시 또 111 상태. 명령 읽기에서 다시 또 2003을 메모리에 주소로 내보내서 읽기 신호를 보내면 메모리는 2003번에 있는 값을 내볼 테고요. 이것이 또 데이터버스에 전달됩니다. 그 값을 다시 또 IRS에 기록을 하고 다시 이제 해석 상태로 넘어가게 되면 여기서 제일 상위 시리즈를 봤더니 16進수로 4라는 것은 0100이거든요. 0100. 따라서 세비트만 떼면 010입니다. 다음 상태는 이제 010으로 바뀔 거고요. 프로그램 카드 하나 생각했고요. 그래서 다음 상태가 010으로 바뀔 겁니다. 그렇게 해서 010으로 오게 되면 이제는 여기서 다시 이제 그 010에 해당하는 스토어 명령어죠, 그죠? 스토어 명령을 실행하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R0에 있는 값을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메모리에 어떤 주소에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프로그램 카운트에다가 다시 이 명령을 사용하면 옵티치 1이에요, 1. 그래서 현재 2004에다가 1을 더한 2005가 되겠죠. 2005가 ALU를 통해서 나오면 그것을 메모리에 주소로 전달하고 그 다음에 메모리에 전달할 값 데이터는 이 속에 보면 이제 R0 값을 내면서 되어 있었거든요. 따라서 R0 값이 데이터버스로 나가고 그 상태에서 메모리에 쓰기 신호가 나가게 되면 메모리에는 2005번지에 이 값이 기록이 될 겁니다. 그게 스토어 명령어죠. 그리고 다시 또 명령 읽기로 넘어가게 되면 다시 현재 프로그램 카운트 값을 주소로 내보내서 읽기 신호를 하면 메모리에서 2004번지에 있는 값이 나올 테고 그 값을 IR에 넣고 그것을 다시 또 해석을 하고 이 작업은 이제 프로그램 종료하는 절차인데요. 그래서 아까 그 회로를 이해를 했으면 그 회로의 각 부분에 어떤 값이 전달될지는 사실은 굳이 이 표가 없어도 금방 추적을 해서 따라갈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CPU에서 명령을 실행하는 과정 각 과정에서 이제 여기에 애드레스 버스에 어떤 값 전달되고 이 데이터버스에 어떤 값 전달되고 뭐 각각에 대한 뭐 이렇게 그 인풋의 값이 뭐가 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로바로 이렇게 따라서 이제 추적을 해서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CPU가 끝났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조금 더 하면, 결국은 이제 우리가 어떤 고급 수준 언어로 만든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면, 이게 결국은 이제 어떤 식으로든 그 논리 회로에 의해서 이게 실행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한 과정이 이제 어차피 기계라고 하는 것은 그 지능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단순한 어떤 톱니바퀴처럼 돌아가는 그런 식의 로직으로 표현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간단한 작업을 최소한으로 분해를 한 게 명령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명령어를 조합을 하면 어떤 프로그램이든지 표현 가능하다. 그리고 그거에 가까이 기본이 되는 그 명령어들은 이제 실제 이 CPU가 실행해야 될 기본 단위가 되겠고 그 단위 하나하나는 이제 기계 코드로 표현되게 될 테고 그러한 것들을 이제 순차적으로 어떻게 실행할까 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제 이렇게 상태를 바꿔가면서 명령어는 읽어오고 해석을 하고 실행을 하고 이것의 반복으로 이제 우리가 처리한 겁니다. 그리고 각각의 명령어는 처음에 이제 각 명령어마다 이 명령어는 어떻게 동작해야 된다 라고 이제 정의를 했기 때문에 그 정의에 맞게 동작하도록 회로를 만든 겁니다. 물론 실제 만들 때는 회로를 만들다 보니 다시 또 그거에 의해서 다시 정의가 조금 바뀌기도 하고 해서 이렇게 최종 확정된 게 이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과목에서는 이제 결국에 CPU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거구나. 저렇게 하면 원리는 나도 할 수 있겠네. 이런 정도 이제 감을 잡는 것이 이 과목의 목표고요. 이 다음 챕터 할 때 이제
이제 구체적으로 실제 우리가 쓰고 있는 그 ARM CPU 이런 것들, 실제 우리가 스마트폰에 쓰고 있는 것들이 있죠. 그런 칩들도 사실은 지금 우리가 본 토이하고 별반 다를 게 없다. 원리상으로는 별반 다를 게 없다. 그렇지만 훨씬 복잡하다. 아주 복잡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데 가지고 이렇게 이제 명령어들과 데이터를 한때 묶어서 메모리에 넣어놓은 거죠. 명령어와 데이터를 함께 묶어서 메모리에 넣어놓고 그거를 이제 CPU가 명령어도 읽어오고 데이터도 읽어오고 데이터도 기록하고 이런 작업들을 하도록 이렇게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게 이제 당연한 이제 됐지만 이 원리를 처음 터득한 게 그렇게 어려웠다는 거죠. 이 원리를 처음 만든 게 이제 소위 말하는 뭐 폰 노이만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얘기한 것이 프로그램과 데이터를 한 곳에 메모리에다 넣고 이거를 어떻게든 이제 필요할 때마다 읽어와서 실행하고 이런 작업을 하도록 이제 설계한 게 이게 뭐 최초의 무슨 뭐 컴퓨터 같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 전에 이제 어떻게 하면 자동으로 계산하는 기계를 만들어 볼까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 그전에는 뭐 이렇게 진짜로 톱니바퀴로 만들었어요, 그죠? 뭐 무슨 뭐 베비진이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톱니바퀴나 이런 것으로 기계로 아무리 만들려고 해도 고생을 해도 이게 안 된 거야. 포기하다가 이제 논리회로라고 하는 게 전자회로가 나오면서 그게 이제 현실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원리를 이제 그때 정립을 했고요. 그리고 그게 지금까지 안 바뀌었어요. 그대로예요. 단지 바뀐 거는 그 CPU를 이제 여러 개를 뭐 한꺼번에 막 그냥 병렬로 실행하겠다. 뭐 멀티코어 칩으로 만든다든지 이런 정도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지금 사실은 실행하는 과정이 이제 명령을 읽기, 해석하기, 실행하기 딱딱딱 단계별로 우리가 얘기는 하긴 했습니다만 이것을 소위 말해서 이제 뭐 파이프라인 기법을 이용해서 뭐 어떻게 하면 쫙 순차적으로 막 한꺼번에 처리할까 뭐 이런 거라든지 뭐 그런 식의 그 테크닉들은 많이 발전을 했어요. 근데 근본 논리는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를 이제 다른 식의 원리를 소위 말해서 뭐 데이터 플로우 아키텍처나 뭐 이런 식의 것들을 시도를 했었는데 결국은 다 실패하고 여전히 남아 있는 게 이겁니다. 그래서 그 컴퓨터가 최초로 만들어질 당시 그 1940년대죠, 그죠? 지금 그러고 보면 벌써 한 70년이 됐나요? 70년이 됐는데 그 당시 그 생각에서 아직도 못 벗어나는 거야. 이러저러한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결국은 답은 이거더라는 거죠.